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장복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다산이 호남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호남 인식 태도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다산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베지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 태도를 알아보고요. 더불어서 다산의 공부 방법 그리고 독서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산은 영조 38년 1762년 6월 16일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 광주 초부면 마엔에 태어나서 진주 목사로 순직한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헌종 2년 그러니까 1836년 2월 22일 날 여의당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의 옛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다산이 남긴 그 편지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하나 자료가 있는데 그게 하피첩입니다. 이 하피첩은 원래 하피라는 말은 노을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피 그러면 노을빛으로 된 첩 아니겠어요? 책이라든지 그런 것인데 이게 아마 다산의 부인인 그 윤 씨가 홍 씨가 다산이 유배간 지 10년 그러니까 10년 되던 해에 다산한테 본인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옷감을 보내준 겁니다. 근데 그 옷감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발해 가지고 붉은색 빛을 띤 것이죠. 그래서 하피첩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하피첩이 어떻게 발견됐냐 그러면요. 원래 이 정약용 후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것인데 6.25 전쟁 때 분실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수원의 한 건물주가 폐지 주문 할머니가 폐지를 주워 갔는데 그 가운데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특이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폐품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KBS TV 프로그램 진품 명품 그런 프로그램에 2006년에 가지고 나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물경 1억 원 정도 되는 값어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전 대표한테 그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부산은행이 파산됐잖아요. 그랬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하피첩을 압류했고 2015년 9월 서울 옥션 경매에 출품돼 가지고 거기서 7억 5천만 원이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 하피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방금 말했듯이 그 1810년 유배 생활을 한 지 10년째 된 해죠. 이때 남양주에 있던 부인 홍 씨, 아마 부인 홍 씨 이름이 일반적으로 옛사람들은 그 부인들이나 여자분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데 홍해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근데 이 부인 홍 씨 5복짜리 빛바랜 치마를 다산 초당으로 보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산이 두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 교훈이 될 만한 글을 적고 또 한 폭은 딸이 그 3년 후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는 딸을 위해서 외조는 뭡니까? 외화에 새가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결혼 선물로 주는 거죠. 그 내용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눈물겨운 그리고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 아내에 대한 그리움들이 상당히 잘 묻어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아내 낡은 치마 보내서 천리 먼 길 애틋함을 붙였네. 오랜 세월 붉은 빛이 바래니 만년의 서글픔 가눌 수 없네. 마름질로 작은 서첩을 이루어 자식들 일깨우는 글을 적는다. 부디 부모 마음을 잘 헤아려 종신토록 가슴 깊이 새기려무나 이런 글이 적어져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매조도에는 아주 다산의 특유 글씨가 나타나는 그 어떤 서체가 있는데요. 그 서체도 써졌는데 그 글을 그대로 해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 새들 우리 집 뜰에 날아와 묘나무
가지에서 쉬고 있네. 매화향 짙게 풍기니 그 향기 사랑스러워 여기 날아왔구나. 이제 여기 머물며 가정 이루고 즐겁게 살거라. 꽃도 이미 활짝 폈으니 주렁주렁 매실도 열리겠지. 마지막에 주렁주렁 매실도 열리겠지.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자식을 잘 많이 낳고 잘 살아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외조도고 글귀지만 이 안에 자식 사랑 또 아내에 대한 그림이 잘 촘촘히 묻어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산이 그렇다면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아마 여러분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란 책으로 익히 여러분들이 많이 그 다산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 보면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산이 1801년에 신위사국 때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유배지에서 틈틈이 두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 안에 공방법, 독서법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특히 거가 사본이라 해가지고 거가 사본은 집안에서 머물면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4가지 근본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가 사본은 뭐냐? 원래 주기라는 사람이 4가지 그 집안에서 지켜야 할 4가지 근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순은 뭐냐?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죠. 화순은 재가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는 근본이요. 근검 전략하는 것은 치가 가정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그 다음에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순리, 이치에 따라서 사는 삶은 바로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이다. 라고 4가지 거가, 그러니까 집안을 지키는 4가지 근본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다다는 이 4가지 글귀에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거가 사본이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다다는 자녀들한테 이걸 준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본따서 잘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뜻을 세워 학문에 전념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을 제거하고 선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책을 수정하거나 철학하는 행위,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아끼는 것 관련된 일이 바로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치에 따르는 삶이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남을 돕는데 사람의 행위를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음덕을 베풀고 분노를 없애고 천명을 즐기고 운명을 안고 그리고 사사하는 욕구를 제어하고 가능하면 타인을 돕는데 내 삶을 진력하는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자세가 나와 있으니까 다산이 강조하는 참 교육은 뭘까?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산이 이런 말합니다. 가르치지 아니하고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백성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본은 뭡니까? 사회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흉악한 불효자를 할지라도 일단 가르치고 나서 고치지 않으면 형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목민심서 흥학편에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학교의 본질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학교교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학교교육은 문제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학교가 예와 악을 가르치는 근본적인 일을 하지 않고 주로 기능적이고 방편적인 수단적인 일만 한다. 이걸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산이 이런 말합니다. 가르침과 관련돼서 다산이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논어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석공이라는 사람이 자로는 공자 제자죠. 자로한테 공자가 어떤 사람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물어봅니다. 자로한테 저기 석공이 뭘 물어보더냐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자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하지 그랬니?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 것입니다. 자, 스스로를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분발하여 먹는 것도 있고 깨달으면 즐거워 세상 근심을 잃을 정도로 배우는 것에 끊임없는 열정을 지닌 존재. 그러니까 이거를 일생 자체가 학문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견지하는 삶.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토록 공자가 중시하는 배움 본질을 다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산이 쓴
중요한 언어학에 관련된 책이 아언각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언각비. 아언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 각은 깨달을 각자, 비자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서문에서 배움의 본질은 깨달음에 있고 깨닫는다는 것은 곧 잘못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뭡니까?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깨닫는 게 공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잘못을 깨닫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아언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르치면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철학은 뭘까? 우선 공자와 다산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스스로 분발하지 않는 학생은 계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학생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학생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심이 축적되어 고민하는 학생이 아니면 촉발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학생이 의문을 품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받아들여 버리면 사실은 선생님은 그 학생한테 의문을 품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문을 품도록 가르치긴 하되 그것이 안 되면 그때는 그 학생한테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산도 그런 말 합니다. 하나를 들어버려서 세수 반을 나타내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것이 배우는 사람 책무이기 때문에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 10개, 12개 수많은 것을 열심히 탐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다산은 복숭아뼈가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공부에 천착했던 사람입니다. 이거를 과골삼천이라고 합니다. 과골삼천. 복숭아뼈가 과골이죠. 삼천은 3번 뚫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산이 그 자기 제자 황상에 쓴 삼근계 속에 바로 근면하라 근면하라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황상이라는 제자는 본인이 우둔하고 굉장히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아니다. 너는 그게 아니다. 너는 부지런한 친구니까. 이 부지런함이 바로 너 공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실제로 다산 제자 중에서 다산의 삶을 가장 존중했고 다산을 끝까지 죽었을 때 경기도 광주까지 찾아가서 그 마지막을 지켰던 제자가 바로 황상입니다. 황상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공부가 삶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산은 그렇습니다. 다산은 그럼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학문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다 선생이 제자한테 전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인 공부가 필요하죠. 여기서 이제 가르침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의 자발성, 자율성, 창발성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 의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공공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학생이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명쾌하게 가르친 것이 실제로 강의를 자랑하나 교육을 잘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학생이 스스로 뭔가 부족하다,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라고 의심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공부의 중요한 척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자가 갖춰야 할 척도는 중요한 자질은 뭐냐? 학생들로 하여금 프로크라테스의 침대에서 벗어난 능력이에요. 현대어로 말하면. 프로크라테스가 누굽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1m 70짜리 침대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크면 잘라내고 적으면 느리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하나의 그 법칙에다가 사람을 맞추는 것이잖아요. 주조식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겁니다.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사회학자인 시드니 유크라는 사람이 그 학생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4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의심의 자유, 하나는 또 토론의 자유, 세 번째는 도전의 자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자유였습니다. 실수의 자유. 학생은 실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자유를 다산으로 연결시키면 바로 공부의 본질이 여기 있다고 다산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니 유크는 1902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는 현대 사람이지만 시드니 유크의 공부관하고 다산의 공부관이 잘 조화스럽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산이 이런 말 합니다. 1811년 겨울에 흑산도에 있는 형한테 보낸 편지에서 학문의 본질을 이렇게 합니다.
노래가지 않고 얻은 지식은 비록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새로운 학설이라 할지라도 모두 평범하게 지나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해 버리므로 함께 체득하는 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노력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이 진짜 지식이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따라서 다산은 그 당시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두 과학을 하든지 문장을 잘 쓰는 것,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참 학자도 권력이나 재력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태도가 뭐냐? 악서고존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 합니다. 여러 오류를 뒤섞여서 거짓을 엮어내느니 차라리 애롭게 하나의 진실을 내세워 정말로 없어지는 것을 구제하는 것이 낫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최종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학문의 목적이 된다. 이건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목숨을 걸고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히 다산은 그때 흑산도 행한테 보낸 자기의 저술, 아주 대작 중에 하나인데 주역 심전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하늘이 도와준 책이다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소남, 그러니까 다산의 정략전이죠. 다산형 정략전이 쓴 글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건 다산의 글에 대해서 정략전이 평가하는 글입니다. 내가 미용은 다산을 말합니다. 미용보다 몇 살 위지만 문장과 학식은 그 아래에 있는지 오래되었다. 처음 봐간 말로 이 책을 더럽힐 수 없으나 선배가 죽으면 100세를 기다리기 어려운 법이니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 책을 지은 자는 미용이고 다산이고 이 책을 읽은 자는 나인데 내가 어찌 한마디 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다만 나는 섬 가운데 갇힌 몸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언제 미용과 함께 세상 한 형제로 살아볼 수 있으랴. 이 책을 읽고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나는 참으로 유감이 없도다. 미용도 다시 말하면 다산도 유감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책 한 권으로 나도 유감이 없고 다산이 죽어도 유감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책 한 권을 쓰고 나서 유감이 없이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겠습니까? 사실 이 책은 지금 번역되어 왔는데 10권 정도로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대작이죠. 즉 주역에 관한 기초를 다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책 읽기의 본질이 뭘까? 책을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산 책 읽기의 본질을 듣고 나면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선 독서는 성현의 길로 나아가는 요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독서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대우주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아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추구하는 것은 오직 문화. 그 문화는 누구냐? 그러면 큰아들이죠. 학연. 문화가 독서하는 것뿐이다. 문화가 선비되기를 염두에 둔다면 내가 다시 무엇을 하나겠느냐? 쥐알을 가르지 말고 부지런히 글을 읽어서 고심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독서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흔쾌한 일이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효과적인 독서는 책을 가려 뽑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마천의 사기를 나의 사기. 곧 제가 장복동이니까 장복동의 사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읽으면 그 책을 발췌해가지고 나의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서입니다. 초서 핵심이 뭐냐? 나의 학문이 먼저 주관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주된 관점을 가지고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 권의 책을 읽으면 한 권의 나의 그 책에 대한 그 요약서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산이 그 학문에 정진하면서 훌륭한 가문이나 풍요로운 재부 이런 거 바꿀 수 없는 독서의 본질,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글귀를 읽으면 아마 다산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입니다. 군자가 책을 지어 세상에 전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의 알아줌을 구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의 성냄도 피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나의 책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나이가 많으면 너희들은 아버지를 섬기고
너희와 비슷한 나이라면 너희들의 형제로 맺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산은 자기 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몸소 편집글에 보여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무리하자 그러면 독서는 뭡니까? 독서 공부는 곧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아시죠? 매직 플루트. 거기 보면 파미나가 마지막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이런 말 합니다. 그 극기가 이런 말이죠. 노래를 부릅니다. 난 진실을 말해야만 하네. 진실을. 그것이 범죄일지라도. 결과적으로 공부의 본질, 학문의 본질, 독서의 본질은 진실이죠. 다산은 이 말을, 다산이 한 말은 아니지만 이 모차르트 마술피리에 나온 이 구절이 곧 다산의 공부 철학, 그 다음에 독서 철학하고도 서로 맞닿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다산의 독서법을 잘 파악하셔서 독서할 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